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 정각이 돼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11일? 딱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날짜 이후로 올라온 질문들 하고 뭐 오늘 조금 더 올라온 질문들 뭐 이런 거 하나씩 봐드릴게요. 먼저 박유진 님이라는 분이 고등학생이시고 뭐 약학이나 뭐 학원과를 가고 싶다. 뭐 조기 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문의를 해주셨어요. 독일이 유학 비용이 저렴하다. 예, 저렴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뭐 남동생이 있어서 남동생이 축구 유학을 한다. 축구 유학을 하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당연히 뭐 손흥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일찌감치 독일에서 그 축구 유학을 한다면은 실제 손흥민 선수도 제가 알기로 한 중학교 때부터인가 독일에 와서 그 축구 유학을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뭐 독일, 룩셈부르크 어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동생을 생각하면 독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조기 유학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 한국이나 뭐 이런 그 독일 뭐 교민들 사는 동네에 보면은 독일 조기 유학을 알선해주는 그런 뭐 업체나 뭐 하숙집, 민박집, 뭐 아니면 뭐 그냥 교민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독일 유학을 안내를 해주는 건지 조금 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독일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조기 유학 학생, 미성년자의 학생을 위한 조기 유학 비자, 거주 허가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의 학생이라도 무슨 어떤 학교를 등록을 하면은 정식으로 학생 비자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무슨 뭐 가디언 비자 뭐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미성년자 혼자서 해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 어떤 보호자의 어, 뭐라 그러지? 뭐 그 아이 아동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져야 될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아무튼 부모가 가디언 비자 이런 걸 받는 것도 없고 그 아이의 학생 비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독일 내에 있는 가디언, 스폰서를 내세워서 아이한테 학생 거주 허가는 아닌데 뭔가 이상한 비자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양육권을 포기해야 돼요. 양육권을 독일에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뭐 독일에서 사건, 사고나 긴급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독일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뭐 어디 응급실 가면 뭐 수술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거 결정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기는 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학생 조기 유학을 위한 그런 비자는 아니에요. 비자 거주허가가 아니라 그냥 뭐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자기 자식을 보내서 그 집에 뭐 어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가능하고, 뭐 미국이라고 뭐 영미권 국가도 당연히 가능해요. 뭐 그냥 입양 보내면 돼요. 우리 집 아이를 남의 집에 입양을 보내면은 뭐 시민권이 있는 뭐 누구 집에 입양을 보내면 그 아이도 영주권 시민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독일이 어차피 공립학교들, 뭐 김나지움들, 뭐 이런 데들 대부분 학비 무료고, 뭐 어학원만 빡세게 좀 뭐 돈을 한 1, 2년 들이면은 웬만하면은 나이 10대의 청소년들은 뭐 고생이야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정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어떤 고생이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있는 부모가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양육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박유진이라는 고등학생, 그다음에 중학교 남동생, 최소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제대로 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나 블루카드 이런 걸 받아서 정착을 해서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뭐 정서적으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 그게 아니라 남의 집에 무슨 뭐 눈칫밥 먹는 하숙생으로 들어가서 양육권을 그 하숙집 아줌마한테, 하숙집 아저씨한테 맡긴다. 뭐 나는 그렇게 해도 좋다. 근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하여튼 남의 집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숙소 제공하고 뭐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은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숙집 아저씨 아줌마가. 그러니까는 1년에 그거를 뭐 3만 유로를 줘야 될지 4만 유로를 줘야 될지 그걸 뭐 그 하숙집 주인하고 알아서 이렇게 내고를 해서 뭐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양육권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 그 양육권을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넘겨야 된다. 그 제3자가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독일 조기 유학을 홍보하는 뭐 이런 뭐 민박집이나 무슨 뭐 유학원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전부 다 그런 식의 조기 유학이지,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 조기 유학이지, 조금 이거 과장하면은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거다. 요거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10대 뭐 이왕이면은 만 12세 이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 12세 이전에 초등학교 때 뭐 이왕이면 유치원 때부터 독일에서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다니면서 적응을 하면은 차두리가 될 수가 있다. 뭐 독일에서 무슨 뭐 선거에도 나갈 수가 있고 뭐 거의 원어민급 뭐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쉽게도 중학교 이후 중고등학교 때에 이제 독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원어민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뭐 의사, 회계사 뭐 이런 정도의 뭐 전문직, 여기 보면은 뭐 약사, 뭐 화학공학과, 뭐 엔지니어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 나이에도.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모님, 최소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근데 우리 집은 뭐 과감하다. 우리 동생이나 나나 뭐 눈칫밥 많이 먹어봤다. 그러면은 뭐 남의 집 하숙집에 양육권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뭐 보상을 하면서 조기 유학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게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하만이라는 분께서 유럽 이민 문의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방통대 경영학과 입학 예정이고 뭐 23, 군복무 중이고 또 병역이 해결되면은 이민 준비하고 싶고 뭐 자금도 많지 않고 뭐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경우는 아니니까 당연히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 학비가 저렴하거나 뭐 아예 무료이거나 이런 학교들 찾아봐야죠. 그리고 방통대 학위 이후에 대학원을 유럽 현지로 가는 것인데 경영학과라는 전공이 해외 이민에 괜찮은가요? 그 이전에 뭐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학위를 마치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경영학과가 원탑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흑수저다, 동수저다, 은수저, 금수저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대한민국 평균을 냈을 때 그보다 중간 이하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전공, 직종, 내 커리어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뭐 내가 원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뭐 책을 쓰는 소설가가 되겠어요. 뭐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하겠어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를 했을 때 무슨 뭐 예체능, 문사철 뭐 이런 걸 전공을 해가지고 그런 분야로 나갔는데 실패를 했다.
가뜩이나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없는 집안 출신인데 내가 한 20대 중반 후반이 돼서도 내 앞가림을 못하고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은 직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문과 출신이다. 나는 도저히 이공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리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영학과 가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경영학과라는 과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배워요. 뭐 마케팅, 경제, 무슨 뭐 경영학, 뭐 일반,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뭐 매니지먼트,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뭐 인사, 휴먼 리소스, 무슨 뭐 파이넌스, 회계, 뭐 경영정보 시스템, 뭐 등등등, 무슨 뭐 로지스틱스, 뭐 이거 뭐라 그러지? 뭐 물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공들을, 여러 가지 과목들을 조금씩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뭐가 나한테 잘 맞고, 뭐가 나한테 유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경영학과를 택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면서 그 중에서 파이낸스가 나한테는 적성에 맞고 뭐 미래도 유망한 것 같다. 파이낸스는 이건 뭐 아니면 돈 것 같다. 나는 차라리 회계가 나은 것 같다. 회계는 뭐 잔잔하게 얇고 길게 갈 수 있는 직종인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그나마도 뭐 회계나 재무도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종들이니 나는 덧셈 뺄셈마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마케팅 뭐 이런 걸, 뭐 마케팅은 그러면 수리적인 능력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러면 마케팅을 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영학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뭐 사회가 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대기업은 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사회 전반, 그냥 아주 사회생활하는 기초 전공이 경영학과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뭐 경제, 통계, 뭐 온갖 과목들을 다 조금씩 배운단 말이에요. 제네럴하게. 그래서 그 사회 초년생들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선택하기 좋은 게 경영학과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냥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무지성으로 하나 꼽아라. 나는 무조건 경제적인 안정성, 확실하게 나는 뭐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일단 나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이 1차 목표다 할 때는 방통대 컴퓨터과학과가 최선이에요. 뭐 그게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그걸 공부하고 어학을 준비하고 뭐 관련된 경력을 쌓으면은 그게 경력 연차가 쌓이고 뭐 실질적인 개발 능력, 뭐 IT에 대한 어떤 전문성들이 점점 높아져 간다면은 어쨌든 최소 그 한국 사회가 됐건 어느 나라가 됐건 중산층 이상의 삶은 보장이 돼. 그다음에 어학을 조금 더 준비해서 뭐 독일이든 뭐 스위스든 학비가 저렴한 뭐 그런 유럽의 대학원에 IT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심화를 한다. 그러면 어학도 심화가 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더 사라질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나름 전문성도 더 생길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들도 그 대학 학교를 마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현지 취업 후 이민 이런 것도 조금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방통대를 마지막 학위로 보기보다는 방통대를 어떤 징검다리를 삼아서 해외의 대학원, 뭐 유럽이 됐든 우리 집에 좀 돈이 있으면은 방통대를 통해서 미국이나 무슨 뭐 캐나다나 호주 대학원으로 가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미국의 명문 대학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방통대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짚어드렸죠. 어디 듣보잡 커뮤니티 컬리지,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이에요. 미국에 있는 전문대학 졸업해서 하버드 대학 편입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통대 졸업하고 학점이 좋다, 영어하고 에세이, 경력 뭐 이런 거 잘 준비한다면은 뭐 거기다가 뭐 GMAT이라던가 뭐 GRE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은 아이비 리그의 대학원
혹은 뭐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은 뭐 MIT 이런 거 아이비리그 아니잖아요. 뭐 MIT, 뭐 칼텍,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한 뭐 그 기술 공대들도 유명한 것들 많아요. 뭐 아니면 주립대학들, 뭐 이런 데들. 뭐 사립대학 학비는 비싼데 뭐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덜 아는 유명한 사립대학들 뭐 그런 데까지 합치면은 얼마든지 장학금 뭐 반장학금이라도 받아서 뭐 입학하는 거 뭐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통대 학점은 내가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방통대가 오히려 굉장히 이런 커리큘럼이나 시험이나 이런 걸 굉장히 표준화해서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도권 대학들 졸업생들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대신에 학비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경영학과가 원탑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한테는 경영학과를 좀 우선적으로 택한다. 제너럴하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 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무지성으로 원탑을 하나 꼽아라. 뭐 내가 뭐 은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정말 나는 경제적인 안정성 이거 하나만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면은 저는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이거를 원탑으로 꼽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뭐 통계학과, 뭐 통계 데이터 뭐 사이언스 뭐 이런 거 데이터 과학과 뭐 이런 걸로 요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나탈리아라는 분께서 뉴질랜드 이민 문의해 주셨어요. 현재 이미 학사학위가 있고 전공은 관광학과, 일본학과 뭐 이런 거를 졸업하셨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우리 집이 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다. 뭐 우리 집에서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관광학과, 일본학과 이런 거 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학 능력, 영어하고 일본어 좀 하시고 뉴질랜드로 갔으면 하고 현재 IT 공부를 하고 계시고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로 내년에 입학 예정입니다. 내년? 올해? 올해 3월인가요? 내년인가요? 아무튼 뭐 내년에 입학 예정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린리스트에 속한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직하여 경력을 쌓고 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IELTS 6.5 이상 준비해야 되고 이민 기술 합격 점수가 180점 이상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뭐 전체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뭐 컴퓨터과학과 졸업을 하고 근데 그거 졸업한 것만으로 뭐 내가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개발자가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요새 그 한국에서도 지금 뭐 6개월, 1년 뭐 이런 단기 속성 뭐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과정, 집중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삼성 캠퍼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삼성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그에 꽤 괜찮은 과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학원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여튼 제일 1순위가 아마 삼성 캠퍼스인 것 같아요. 삼성 멀티 캠퍼스 뭐 이런데. 뭐 그건 멀티 캠퍼스 진학반도 따로 뭐 과외받는 데가 또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여기 취업률이 좋아서. 그래서 아무튼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를 다니면서 실무 능력, 실제 코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곳들, 학원들을 좀 다니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 뉴질랜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린리스트에 속한 직업. 그린리스트에 속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주권 제도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그린리스트에 속한 직업 뭐 경력이 뭐 5년이 넘는다 한들 관련된 학력 전공 경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졸업하고 경력 쌓고 영어를 6.5 이상 받아서 바로 현지에 취업해가지고 이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영미권은 IELTS 6.5 이상으로 취업이 뭐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닌데 실제 취업이 되려면은 통상 현지에서 대학원을 조금 더 다닌 다음에 취업을 시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뉴질랜드에서 뭐 한 2년짜리 대학원 더 다닌다 IT로 그러려면 그 학비 뭐 한 3천만 원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연간 그다음 뭐 생활비 또 한 3, 4천만 원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걸 2년 버티려면은 뭐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준비를 해야겠죠. 뭐 그 정도 준비를 하고
IELTS도 이왕이면 6.5 이상, 7.0 이상, 7.0 이상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뭐 그렇게 준비하고 뉴질랜드 현지에서 IT 대학원 조금 더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IT 대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IT 대학원을 졸업한 시점 이후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현지의 대학원 졸업한 점수까지 합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그리고 또 뭐 뉴질랜드 오클랜드나 뭐 이런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외곽 지역 뭐 이런 데서 취업을 해야지 아마 180점 이상을 겨우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냥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데 전체적인 그 방향은 맞는데 이게 뭐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만 준비를 하면은 뭐 영주권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장애물, 산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뉴질랜드 하나만 목표로 하기보다는 항상 영미권을 택한다. 그러면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요 세 군데를 다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유리한가 요거를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뉴질랜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작고 뉴질랜드에 무슨 뭐 제조업 이런 거 발달했다라고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전체적인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IT 개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뉴질랜드에도 은행이 있고 뭐 항공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IT 개발자라든가 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업종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은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건지 뭐 펌웨어를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으로 뭐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매니저를 뽑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의 IT 직종들이 골고루 많이 있는 곳, 당연히 미국 같이 뭐 규모의 경제가 뭐 규모의 경제가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계 최강이죠. 뭐 미국 같은 나라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뭐 독일 같은 나라에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여튼 뭐 영미권을 가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영미권 중에서도 복지국가를 가겠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요 세 군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내가 대학원 진학하는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한 나라를 택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푸딩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30대 후반 직장인이시고 4년제 인문계 졸업하셨고 가용자금 뭐 한 3, 4억 정도 있고 주 목적은 아이의 시민권 취득이다. 근데 만 4세인데 독일 시민권이 만 15세부터 취득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 후 연속해서 만 15세까지 독일에 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무조건 유리해요. 독일 시민권이 사실 지금 법이 계속 막 바뀌는 와중이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독일 시민권 관련된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독일 시민권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지금 계속 기사들이 막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이중 국적도 허용을 하고 뭐 막 그런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 만 15세부터 취득 가능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은 전가족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요. 전가족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데 통상 엄마나 아빠가 독일에서 현재법으로는 6년에서 8년, 뭐 B2를 받으면 6년, B1 받고 뭐 통합과정 통과했으면 7년, 그런 거 없이 그냥 B1만 딸랑 받았으면은 뭐 8년, 이게 현재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독일어 B2를 받았다. 그러면 3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바뀌게 될 시민법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3년 만에 엄마나 아빠가 독일어 B2를 만들어서 독일 시민권을 받는다. 그때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직 법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통과되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현재 뭐 내년 정도 독일 오셔가지고 뭐 독일 영주권 받고
뭐 한 3, 4년 후에, 그러니까 내년 후니까는 뭐 2024년, 뭐 2027년, 8년 요때쯤이면은 뭐 독일 시민권을 엄마나 아빠가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시점에 아이가 만 1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독일 시민권을 그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권을 받으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독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한국에 있는 뭐 독일 학교에 보내면 독일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뭐 엄마 아빠는 독일에 안 살고 그냥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데서 생활하면서 아이 독일 시민권만 유지하고 뭐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독일 국제학교 보내다가 대학 갈 때쯤 다시 독일로 가서 뭐 독일 대학 다니고 뭐 알아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에요. 근데 아무튼 요 독일 시민권은 지금 법이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법으로는 설명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 바뀌고 있는 법으로는 약 3년에서 5년 만에 엄마나 아빠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시민권을 받을 때 배우자나 자녀까지도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만 15세까지 계속 거주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행복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만 27세 서성한 학사 졸업, 뭐 학점도 좋으시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 뭐 완벽해요. 회로 설계 엔지니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년 재직 중,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뭐 다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아주 회로 설계 아주 낮은 뭐 낮다라는 게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기계적인 것부터 뭐 데이터 분석,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뭐 윗단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하신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7년 전에 본 게 IELTS 6.0, 근데 최근에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조금 더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뭐 다시 공부 시작하면은 금방 6.0, 7.0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미혼인데 애인이 있고 뭐 독일, 캐나다, 미국 뭐 되는 대로 가겠다. 아행공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어요. 뭐 아주 좋죠. 뭐 독일 그냥 가면은 훨씬 유리하죠. 이미 내가 아행공대에서 한 학기, 1년 뭐 이렇게 계셨던 거니까.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어학 후 유학. 뭐 이것도 뭐 안 될 이유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그냥 대학원 진학. 뭐 독일 이 정도 전공의 경력의 학점의 어학 능력이면은 독일에 있는 공립대학들 학비를 안 내거나 굉장히 저렴한 그런 공립대학원들 얼마든지 진학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해외 취업하는 것도 이 정도 커리어면은 승산이 있어요. 그냥 워홀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면접 이력서 내고 링크드인 뭐 이런 거 조금 준비하고 뭐 저희가 뭐 안내해 드린 대로 해두고 뭐 혼자 알아서 해도 되고 뭐 한다고 하면은 대학원 진학하지 않은 상태로도 해외 취업에 그러니까 독일 현지 취업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젊었을 때 공부를 뭐 대학원 조금 더 다니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또 취업을 한 상태에서 뭐 그 동네에 있는 괜찮은 대학원에 뭐 파트타임으로 뭐 대학원을 조금 더 공부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세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해요. 지금 뭐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등이 자금까지 골고루 잘 갖춰졌기 때문에 뭐 이게 다 가능해요. 심지어 뭐 이미 대학 다닐 때 교환학생 경력 경험까지 있어요. 뭐 사실 이 나이에 이 정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나이 때 거의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런 거 뭐 교환학생을 갈 생각도 없었고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이 나이에 벌써 이거 할 거 다 했어요. 완벽해요. 근데 이제 유학 경우 전공 분야가 아닌 순수 학문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집에 원래 돈이 많아서 그냥 대충 여기 취업해가지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영주권까지 확보한 다음에 나는 순수 학문의 길을 걷고 싶다. 그래서 수학으로 석사, 박사 하면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가능해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우리 집에 돈이 많고 뭐 이미 독일 영주권, 시민권까지 확보한 상태라서 뭐 내가 어디 뭐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독일의 복지제도 내가 뭐 교수 임용이 빨리 안 되던가 막 뭐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연구는 하지만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던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독일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면은 일단
밥은 굶지 않는다 이거예요. 밥은 굶지 않고 뭐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뭐 수학 정도면은 이게 완전한 순수 학문도 아니에요. 수학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응용 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어, 완전하게 순수 과학은 또 아니고 순수 학문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뭐 수학 박사까지 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다. 그럼 어디 은행이라도 취업하면 돼요. 은행에 무슨 뭐 아까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쪽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어요. 뭐 은행이라든가 무슨 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도 취업할 수 있고 무슨 뭐 각종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지금 뭐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라면은 아무튼 요 1, 2, 3번을 통해서 독일 내에 정착, 그 취업을 해서 경력 한 2년, 3년 뭐 쌓다 보면은 영주권, 뭐 혹은 시민권까지 취득할 거 아니에요? 독일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한 다음에는 내가 어디서 뭐 쫓겨날 독일에서 뭐 연구 성과가 뭐 미흡하다, 뭐 그런다고 뭐 논문을 뭐 1년에 몇 편 이상을 써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뭐 성과가 부족하니 뭐 더 이상 뭐 학생 비자를 연장을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한국에도 무슨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독일에서 박사하고 왔다고 뭐 뻥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 통과한 적이 없고 그냥 박사 과정에 독일의 박사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 등록만 해놓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도교수 하나 놓고 무슨 뭐 수업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서관에서 뭐 자기가 알아서 책 찾고 뭐 자료 찾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면 좋고 근데 그 성과가 안 났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에세이도 쓰고 뭐 논문도 쓰고 했는데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거주허가가 연장이 안 되니까. 하지만 영주권, 시민권을 확보한 상태고, 최악의 경우에 뭐 내가 뭐 수학 박사, 뭐 석사 박사 공부하다가 논문이 통과 못 하더라도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어디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취업할 때는 있다 이거예요. 뭐 경제, 통계, 뭐 분석 담당자 뭐 이런 걸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최소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확보한 다음에 순수 학문을 추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IT나 뭐 반도체 회로 설계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 나가시면은 무슨 뭐 독일의 무슨 수학과 교수가 되는 것보다 연봉이 더 많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 통해 가지고 제가 도와 가지고 뭐 독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걸 공부해 가지고 취업이 됐어요. 취업만 된 게 아니라 또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게 된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딱 독일에서 뭐 1년, 1.5년 공부하셨나? 뭐 2년 공부하셨냐? 그 정도 공부하고 나름 괜찮은 자리 취업도 하고 대학교 교수까지는 아니고 뭐 시간 강사 정도가 된 거죠. 시간 강사까지 되신 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기회들은 이공계 쪽에는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 행복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왕이면은 뭐 집에 내가 돈이 있으면은 뭐 박사까지 다 얼마든지 공부하는데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1, 2, 3번 본인이 이미 그 세워놓은 요 계획대로 1, 2, 3번을 잘 따라가서 영주권까지 최소 이왕이면 뭐 영주권 독일의 영주권 시민권 확보한 후에 좀 더 연구 중심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난감지아님이 그 문의해주신 부분이 채팅창에 현재 폴란드 거주 중인데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주재 생활을 하시고 남편분, 저랑 아이만 독일로 이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 교육을 위해 독일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를 독일 현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은 1. 제가 구직 후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 꼭 구직이 됐든 뭐가 되었건 엄마가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주 허가가 필요해요. 그게 제일 저렴하게 먹히는 게 뭐 폴란드에서 멀지 않은 뭐 동네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 뭐 드레스덴 뭐 이런 데 폴란드는 그래도 뭔가 하여튼 뭐 드레스덴 뭐 포츠담 무슨 뭐 베를린 이런 데에다가 뭐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아서 뭐 주민등록하고 안멜동하고 자녀 공립학교 보내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비자로 들어와서 거주지를 찾아서 거주지 등록한 후에 일자리를 등록을 해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입학시킨다. 그게 거의 1, 2, 3번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뭐 만약에 취업할 수 있는 내가 독일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당장 취업할 수 있는 학력과 전공과 경력과 어학 능력을 갖췄다. 그럼 한번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구글 돌려서 한번 구직 활동을 해보시고 그쪽에서 내가 채용해 줄 테니까 바로 와라 하면은 그때 무비자로 들어가서 직구하고 등록하고 고용계약서 받아서 거주허가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거주지 등록해서 주민등록만 하면은 아이는 그 동네에 공립학교 입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폴란드 장기 거주증으로는 독일 현지 학교 입학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독일에서 따로 거주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토마스님이 은퇴 이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 이민, 어느 나라로 내가 어떠한 조건인데 어느 나라로 은퇴 이민, 어떠한 나라들을 내가 고려 중인데 각 나라별로 뭐 생활비라던가 뭐 거주 허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비교해 달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잉 님이라는 분께서 만 28세에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이시고 본인 명의의 뭐 부동산도 있으시고 노르웨이 희망하고 군대는 벌써 다녀오셨고 이민 목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노르웨이 전문의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르웨이 도착할 시 나이가 만 30세 넘을 텐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나이가 만 30세가 넘었다고 해서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거 과정을 못 밟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뭐 나이에 대해서는 뭐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노르웨이는 물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한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무조건 대학을 간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되게 갭 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안 가고 어디 뭐 여행 다니다가 나중에 갈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바로 안 가고 뭐 재수 삼수하고 뭐 놀고 있으면은 뭐 집에서도 욕먹고 사회에서도 욕먹고 주변에서도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북유럽 뭐 하여튼 유럽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흔히 뭐 갭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어디 뭐 방콕 뭐 태국까지 가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발리를 놀러 가든지 뭐 호주에 뭐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미국으로 가든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그 독일 아가씨 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슷한 걸 간 거란 말이에요. 오페어를 가서 남의 집 애 2년 동안 그 보모로 봐주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그 동네에서 뭐 커뮤니티 컬리지 가고 하버드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도착할 시점의 나이가 만 30세가 넘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르웨이어를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 중인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노르웨이에 뭐 단기로 뭐 3개월이라도 가가지고 뭐 어학연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에 나와 있는 노르웨이 사람하고 뭐 1대1 과외를 한다던가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계가 그냥 뭐 반복해서 강의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직접 노르웨이 선생님이 뭐 가르쳐주는 뭐 그런 과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걸 활용한다던가 또 제가 알기로 뭐 20 몇 살까지는 노르웨이에 무슨 폭스슐레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문대 같은 데서 노르웨이어도 가르쳐 주면서 뭐 이런 직업교육 시켜주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데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1년까지는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비슷하게 무슨 1년 정도까지는 체류하면서 노르웨이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은 그 노르웨이 그 의사협회에다가
뭐 부분 인정을 받으면은 그 받은 걸 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뭐 노르웨이어를 공부할 수 있는 뭐 학생 비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안내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바로 해외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일단 3년짜리 비자를 줄 테니 들어와서 덴마크어를 공부해. 뭐 이렇게 해주는 멍석을 깔아주는 노르웨이보다 조금 유리하게 멍석을 깔아주는 뭐 그런 제도가 존재하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준비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노르웨이어나 덴마크나 비슷해요. 다 똑같은 바이킹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비슷해요. 이것도 에릭 팍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 직어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 뭐 이런 거죠. 정보통신공학 졸업 예정이고요. 3점 초반에 저조한 학점. 3점 초반이면은 그래도 백분율 환산으로 했을 때 거의 85점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해외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뭐 토익도 점수 나쁘지 않고 뭐 일본어도 하고 전공이 하도 안 맞아서 굉장히 고생 끝에 졸업했습니다. 물리를 매우 안 좋아합니다. 물리는 다들 안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물리는 정말 제가 인문계 이과를 안 간 뭐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있는데 물리, 화학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저는 여전히 물리 이해 안 돼요. 무슨 뭐 왼손의 법칙 뭐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대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평생 꿈이 나는 뭐 GP 일반이가 되는 것이다. 근데 다행히 집에 뭐 중산층 정도는 된다.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이거 대학 졸업하고 동유럽에 있는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를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기초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동유럽에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에 과감하게 진학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한국에서 수능 다시 봐서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300배 쉬워요. 뭐 300배 쉽다고 해서 뭐 동유럽에 있는 의대 공부도 뭐 아주 쉬우냐 뭐 꼭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제가 뭐 동유럽에서 의대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유럽에서 뭐 취업하거나 개업하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해외에서 유학을 해보면은 대부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는 어디서 하나 똑같아요. 무슨 뭐 해부학이 됐건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됐건 그 한글로 공부하면은 쉽고 영어로 공부하면 어렵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영어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는 뭐 과감하게 저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유럽에 보면은 그 학비가 또 동유럽도 다 달라요. 뭐 동유럽에서도 약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학비가 비싸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루마니아 정도가 되면은 제일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뭐 크로아티아나 뭐 슬로베니아, 뭐 슬로바키아 뭐 별별 데 다 있어요.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들이 또 심지어 뭐 이탈리아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가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몰타에도 있고 뭐 웬만한 남유럽, 동유럽에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들이 굉장히 많다. 단 학비가 다 조금씩 천차만별이다. 의외로 뭐 요새 한국에서는 헝가리 의대를 그렇게 누가 이렇게 마케팅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거기가 학비가 제일 비싼 편이에요. 아마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왜냐면은 그쪽으로 한국에서 의대생을 하나 입학을 시키면은 커미션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많이 커미션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거의 15,000유로, 2만 유로가 2만 유로 가까이 되는가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저렴한 뭐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뭐 저쪽 발칸반도 쪽, 뭐 헝가리, 아니 헝가리도 발칸반도에 있죠. 뭐 크로아티아, 뭐 슬로바키아, 뭐 슬로베니아,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의대도 학비가 그렇게까지는 안 비쌌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헝가리 의대보다 뭐 비싼지 저렴했는지 제가 최근에 잘 안 찾아봤네요. 하여튼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뭐 이런 데도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가 있고 심지어 독일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의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영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같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독일 의사하고 영국 의사 두 가지를 다 취득할 수도 있어요. 독일에 있는 무슨 의대는. 그리고 독일 의대인데 뭐 헝가리에 있는 무슨 또 헝가리였나? 동유럽에 있는 의대랑 연계가 된 것도 또 별도로 또 있고. 그래서 뭐 집이 중산층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의대 보내는 의대를 다닐 때 쓰는 비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 남유럽 혹은 뭐 독일 뭐 이런 곳의 의대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독일어로 나는 뭐 독일어 한 2년 바짝 해서 독일 의대를 가겠다?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독일에서 뭐 도전해 볼 수가 있고 나는 뭐 아예 뭐 독일에서 아예 영주권까지 확보를 하고 뭐 아우스빌딩 통해서 독일 의대를 가겠다? 천천히 뭐 30대 한 뭐 초반 중반쯤 독일 의대 늦게 진학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려주신 질문들을 이 정도로 다 마무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음 주에도 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 Q&A 세션을 가질 텐데요. 오늘 요 영상을 보시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이 더 있는데, 뭐 아직 뭐 해결이 안 됐다. 뭐 조금 더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세미의 이민자를실 카페에다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올려주신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읽어보고 그거에 따른 답변, 솔루션 뭐 이런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